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 공작 부인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찾아왔으나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했다. 나는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나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 자색힌 공작 부인은 몹시 저속한 여자 같다는 것이었다. 그 부인은 제발 자기를 위하여 세르게이 공작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대서 어머니를 무척 짜증나게 했다는 것이다. 그 부인은 늘 수상쩍은 소송이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보아 그것도 치사한 돈 문제로 필시 고약한 개살구임에 틀림없다고 어머니는 지독하게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부인과 딸을 함께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딸과 함께라는 말에 나는 접시에 코를 박을 정도로 놀랐다. 좀 저속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부인은 이웃이며 이름 있는 여자라는 것이 초대의 이유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제야 겨우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났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자색힌 공작을 알고 있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경박하고 남봉꾼인 남자로 오랫동안 파리에 살고 있었으므로 파리지행이라고 불렸다고 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어찌 된 영문인지 그저 돈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들 말했다. 어떤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투기에 손을 댔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고르기만 했더라면 더 좋은 상대가 있었을 텐데 하고 아버지는 아쉬운 듯 덧붙이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발 그 부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나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어머니는 재빨리 말했다. 그도 있을 법한 일이지. 아버지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그 부인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알던가? 좀 서투르더군요. 흥,
그런 건 어쨌든 상관없어. 당신은 방금 그분의 딸을 초대했다고 한 것 같은데 누가 그러는데 꽤 미인인데다 교양 있는 처녀라더군. 그래요? 그럼 그 처녀는 어머니를 닮지 않은 게로군요. 아버지도 닮지 않았지. 하고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사나이는 교육은 받았지만 좀 모자란 데가 있었거든. 어머니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도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줄곧 멋쩍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대체 이따위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지. 나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뜰로 나갔는데 총은 들지 않았다. 나는 자세킨 댁의 뜰 쪽으로는 가까이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쪽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그리고 그것은 헛일이 아니었다. 내가 담 쪽으로 가자마자 지나이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이번엔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책을 들고 천천히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나는 하마터면 그대로 지나칠 뻔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돌아다 보았으나 멈춰서지 않았다. 그녀는 둥근 밀짚 모자에 늘어진 폭넓은 파란 리본을 한 손으로 젖히며 살짝 나를 바라보고는 방긋 웃더니 또다시 책으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나는 차양이 달린 모자를 벗고 잠시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다가 이윽고 깊은 생각에 잠기며 그곳을 떠났다. 나는 도대체 그 여자에게 있어 어떤 의미일까? 하고 나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프랑스어로 생각했다. 그때 귀에 익은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뒤를 돌아다 보니 아버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저 여자가 공작 부인의 딸이냐? 네. 그래? 넌 저 아가씨를 알고 있니? 오늘 아침 공작 부인 댁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잠시 서 있더니 급히 발 뒤꿈치로 빙그르르 되돌아갔다. 그리고 담을 사이에 두고 지나이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까이 가더니 점잖게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녀도 답례를 했는데 저기 놀란 빛을 얼굴에 띠고 책을 든 손을 아래로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장은 언제나 품위가 있어 보였고 독특한 멋이 있었으며 게다가 산뜻한 차림이었다. 그러나 이때처럼 내 눈에 아버지의 모습이 날씬하고 품이 있어 보인 적은 없었으며 그 잿빛 모자가 알맞게 구불거리는 머리와 잘 어울려 보인 적도 없었다. 나는 지나이다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녀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시 책을 들어 올리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6. 그날 밤과 이튿날 아침 내내 나는 왠지 울적한 기분이었다. 나는 공부를 하려고 카이다노프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유명한 교과서에 빽빽하게 짜인 행이나 페이지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10번도 더 계속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무용이 세상에 뛰어나 라는 문구를 읽었으나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책을 내던지고 말았다. 저녁 식사 때가 다가오자 나는 또 포마드를 바르고 프로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그건 또 웬일이냐? 넌 아직 대학생이 아니야. 거기다 시험에 붙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 재킷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잖니? 손님이 오시잖아요. 라고 나는 거의 필사적으로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들이 어디 손님이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프로코트를 재킷으로 바꿔 입었다. 그러나 넥타이는 풀지 않았다. 공작 부인은 딸을 데리고 식사 시간 30분 전에 왔다. 노부인은 내게는 이미 낯익은 그 파란 옷에 노란 쇼를 걸치고 불빛처럼 빨간 리본이 달린 구식 실내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어음 얘기를 꺼내더니 한숨을 쉬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예의나 체면 따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요란스럽게 콧담배를 맞기도 하고 의자 위에서 멋대로 몸을 꼬기도 하며 차분하게 있지 못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공작 부인이라는 것조차 전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나이다는 아주 점잖게 거만할 정도로 위신을 지키는 모습이 과연 지체 있는 집안의 아가씨다웠다. 얼굴에는 근엄하고 거만한 표정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내게는 아주 딴 사람처럼 보였고 어제와 같은 눈초리와 미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도 내게는 역시 굉장한 아가씨로 비춰졌다. 그녀는 부드럽고 얇은 하늘색 당초 무늬의 명주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영국식으로 길게 따아서 양쪽 어깨 위로 늘어뜨렸는데 그녀의 근엄한 표정과 아주 잘 어울렸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우아하고 다정한 태도로 옆에 앉은 아가씨의 말상대를 해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흘끗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그녀 쪽에서도 간간히 아버지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길은 정말 이상한 저기를 품은 듯한 것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지나이다의 발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했다. 나는 그녀의 프랑스어 발음에 무척 놀랐다. 공작 부인은 식사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꺼리낌 없이 마구 먹어대면서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이 몹시 거추장스러운 듯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만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아버지는 이따금 눈살을 찌푸렸다. 지나이다 역시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다. 어쩐지 거만스러운 처녀더군. 어머니는 이튿날 이렇게 말했다. 좀 생각해보면 거만 떨 게 뭐가 있는가? 파리에 비천한 처녀 같은 얼굴을 하고서 말이야. 당신은 파리의 비천한 처녀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아버지가 비꼬듯 말했다. 그래요. 천만다행으로 못 봤어요.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는 거요? 사실 어젯밤 지나이다는 내게 조금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공작 부인은 경박스럽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제발 앞으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인과 주인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방법이 있어야죠.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옛날 일이지요. 이래봬도 전에는 마나님으로 행세를 했었다니까요. 공작 부인은 얄궂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예전의 부기를 잊지 못하겠다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양지가 음지된다고들 하더니. 아버지는 공작 부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현관문까지 팔짱을 끼고 배웅해 주었다. 나는 재킷을 입은 채 말뚝처럼 그 자리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같은 모습으로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나이다의 냉담한 태도를 보고 완전히 기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그녀는 내 앞을 지나칠 때
얘의 그 상냥한 표정을 띠고 내게 이렇게 속삭였던 것이다. 오늘 밤 8시에 우리 집에 와요. 알았죠? 꼭. 나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하얀 스카프를 머리에 쓰더니 급히 별채 쪽으로 사라져갔다. 7. 정각 8시에 나는 매우 설레는 가슴으로 프로코트를 입고 앞머리를 약간 높이 치켜 올려 빗은 뒤 공작 부인이 살고 있는 별채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 늙은 하인이 불친절한 눈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엉거주춤 의자에서 일어났다. 응접실로 통하는 문에 도착하자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의자 위에 지나이다가 올라서서 남자의 모자를 눈앞에 받쳐들고 있었고 의자 주변에는 남자 5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자 속에 서로 먼저 손을 집어넣으려고 발돋움하고 있었으나 지나이다는 그것을 잡고 위로 들어올려 힘껏 흔들고 있었다. 내 모습을 발견한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저분에게도 표를 드려야죠. 그러고는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려 내 프로코트의 소매자락을 붙들고는 자, 이리로 오세요. 하고 말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어요. 이분은 무시의 볼데마르. 이웃집 도련님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하고 그녀는 차례로 손님들을 내게 소개시켜 주었다. 마레프스키 백작, 의사 루신, 시인 마이다노프, 퇴역 대의 니르마치키, 그리고 경기병인 베로부조로프. 이분은 이미 만나보셨죠? 여러분, 부디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하여 아무에게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의사 루신이라는 작자가 어제 뜰에서 무안을 준 바로 그 거무튀튀한 사나이였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초면이었다. 백작! 하고 지나이다는 말을 계속했다. 무시의 볼데마르에게 표를 만들어주도록 해요. 그건 공평하지 못한데요. 폴란드 사투리가 섞인 말로 백작이 반대했다. 그는 대단히 수려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옷차림은 야하고 요란스러웠으며 밤색 머리에 표정이 풍부한 파란 눈을 하고 있었고 가늘고 오똑한 코에 입 위에는 짧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벌금놀이에 끼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공평하지 못해요. 하고 베로브 조로프와 또 다른 한 남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 다른 남자란 퇴역되이라 불리는 인물로 나이는 40 남짓 되었고 보기 흉한 곰보 자국이 있는 얼굴에 아라비아인과 같은 곱슬머리였으며 등이 굽고 다리마저 휘어 있었다. 그는 견장 없는 군대 예복을 입고 있었으나 단추가 풀어져 있었다. 표를 만들어 드리라니까요. 지나이다가 거듭 말했다. 무시의 볼데마르는 처음 끼게 되었으니까 오늘은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고 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표를 만들어 드려요. 아주 차가운 목소리였다. 백작은 어깨를 움츠렸으나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보석 반지를 낀 흰 손으로 펜을 잡고 작은 종이를 뜯어내어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적었다. 그럼 볼데마르 씨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건 괜찮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미궁에 빠진 사람처럼 헤맬 게 분명하니까요. 하고 비꼬는 투로 루신이 말했다. 지금 우리들은 벌금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벌금을 물기로 되어 있으므로 행운의 당첨자는 아가씨의 손에 키스할 권리를 얻는 겁니다. 알겠지요? 내가 하는 말을? 나는 그의 얼굴을 흘끗 보았을 뿐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여 말뚝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 사이 지나이다는 다시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서 또다시 모자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모두들 손을 뻗어 올렸으므로 나도 그들처럼 손을 위로 뻗었다. 마이다노프! 지나이다가 키가 큰 청년을 향해 말했다. 그는 마른 얼굴에 반짝거리는 작은 눈과 텁수룩한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나이였다. 당신은 시인이니까 호탕한 기상을 발휘하여 당신의 표를 무시의 볼데마르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분은 찬스를 2번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마이다노프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나는 맨 마지막에 모자에 손을 넣어 표를 집었는데 그 순간 나는 휘청거리고 말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종이에는 키스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닌가. 키스!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브라보! 이분이 당첨됐군요. 하고 그녀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정말 기뻐요. 그러고는 의자에서 내려서서 말할 수 없이 맑고 감미로운 눈으로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으므로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당신도 기쁘세요? 하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저 말입니까? 나는 너무 긴장되었기 때문에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 표를 내게 팔지 않겠나? 그때 갑자기 내 귓전에 대고 베로브 조로프가 거칠게 말했다. 100루블 내겠네. 내가 대답 대신 매우 환한 눈초리로 경기병을 흘겨보자 지나이다는 손뼉을 쳤고 루시는 잘했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루신이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사회자로서 모든 게 규정대로 진행되도록 주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시회 볼데마르, 당신은 어서 한쪽 무릎을 꿇으시오. 그건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나이다는 내 앞에 서서 나를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듯이 목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는 위엄있게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그 덕분에 한쪽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그만 털썩 2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러고는 서툰 행동으로 입술을 지나이다의 손에 갖다 댔으므로 코끝이 그녀의 손톱에 걸려 가볍게 긁히고 말았다. 됐어요. 하고 루신이 외치며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벌금놀이는 계속되었다. 지나이다는 나를 자기 옆에 앉게 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바꿔 참으로 많은 벌금놀이를 생각해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입상이 되어야 했는데 그녀는 그때 발판이 되어줄 사람으로 추남인 니르마츠키를 지목하여 엎드려 눕도록 명령했을 뿐 아니라 얼굴을 가슴에 틀어박고 있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웃음소리는 쉴 새 없이 계속되었다. 매우 고지식한 귀족 집안에서 자랐으며 혼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소년이었던 나는 이러한 난잡한 소동이나 거의 저속하다고 할 정도로 버릇없는 들뜬 기분이나 초면의 패거리와 가진 난생 처음의 교제로 금방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술을 마신 듯이 취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이내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웃고 짓거리기 시작했으므로 옆방에 있던 공작 부인까지 일부러 나를 보러 나왔을 정도였다. 부인은 상의할 일 때문에 오라고 한 이베르스키 하급관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었으므로 누가 나를 비웃거나 흘겨보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변 분위기 따위는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다. 지나이다는 여전히 나의 편을 들며 잠시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떤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와 나란히 비단쇼를 뒤집어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즉 나는 나의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때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두 사람의 머리가 갑자기 반투명의 향기로운 안개에 쌓여버렸다. 그 안개 속 아주 가까이에서 그녀의 눈은 부드럽게 빛나고 방긋 벌어진 입술은 열띤 숨을 뿜으며 하얀 이를 드러내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내 볼을 간지렸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신비롭고 이상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이윽고 어때요? 네? 하고 내게 속삭였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킥킥거리며 웃었을 뿐 얼굴을 돌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벌금놀이도 실증이 났다. 우리는 줄돌리기, 놀이의 일종으로 둥그렇게 줄을 매고 그 안에 술래가 앉아서 줄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손을 치면 맞은 사람이 대신 술래가 되는 놀이를 시작하였다. 아, 멍청이 서 있다가 지나이다에게 따끔하게 손을 얻어맞았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뻐하였던가. 나는 그 다음부터 일부러 멍청이 서 있었지만 그녀는 나의 마음을 졸이게만 만들 뿐 내민 손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의 놀이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였으며 춤을 추고 집시들의 흉내도 내었다. 니르마치키를 곰으로 꾸며 소금물까지 먹였다. 마레프스키 백작은 트럼프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고 나서 트럼프를 뒤섞은 다음 비스트의 좋은 패를 모두 자기에게 오게 하였다. 비스트는 일종의 트럼프 놀이입니다. 루시는 거기에 대해 그에게 찬사를 드리는 영광을 가졌다. 마이다노프는 자기가 지은 서사시인 살육자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 그는 그것을 검은 표지에 핏빛 제목을 박아서 출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에 이베르스키 성문에서 온 관리의 무릎 위에서 모자를 훔쳐다가 그 모자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카자흐 춤을 추게 하였으며 보니파치 노인에게 부인용 모자를 씌우기도 하고 지나이다는 남자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우리의 놀이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오직 베로브 졸업 후 한 사람만 성난 듯한 표정을 하고 줄곧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가끔 얼굴이 상기되고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서는 당장에라도 우리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나무토막처럼 이리저리 집어던질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지나이다가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며 그를 흘끔 쳐다보면 그는 다시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우리는 마침내 지쳤다. 공작 부인은 그녀가 자신의 말대로 매우 너그러운 분이어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피로를 느꼈는지 좀 누워야겠다고 말했다. 밤 11시가 지나서야 밤참이 나왔다. 밤참이라고 해야 오래되어 굳어진 치즈와 햄을 다져 넣은 식어 빠진 고기만두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기만두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고급 만두보다 더 맛있었다. 포도주는 겨우 한 병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겉이 거무죽죽하고 병막에 있는 데가 부풀어 오른 것 같았고 병도 가득 차지 않은 데다가 속에 든 포도주에서는 붉은 물감 냄새가 풍겼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녹초가 되어 몽롱한 행복감에 젖은 채 별채에서 나왔다. 지나이다는 헤어질 때 내 손을 붙잡고 영문 모를 미소를 던졌다. 무겁고 축축한 밤 공기가 상기된 나의 얼굴을 스쳐갔다. 달아올랐던 얼굴을 식혀주는 바람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소나기라도 한바탕 퍼부을 듯한 날씨였다. 검은 비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순식간에 연기처럼 변하여 하늘을 덮고 있었다. 한 줄기 바람이 우중충한 나무 사이에서
불안하게 몸부림치고 먼 지평선 저쪽에서는 성난 듯한 천둥 소리가 혼자 투덜대듯이 으르렁거렸다. 나는 뒷문으로 해서 살며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의 몸종이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의 몸을 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나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려는 것을 아버지께서 만류하셨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께 밤 인사를 드리고 잘 자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날은 하는 수 없었다. 나는 하인에게 나 혼자 옷을 갈아입겠다고 말하고는 불을 껐다. 그러나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았고 자리에 눕지도 않았다. 나는 의자에 오랫동안 멍청이 걸터 앉아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실로 새롭고 흥분되며 감미로운 것이었다. 나는 가끔 주위를 둘러볼 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고는 소리 없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에 빠졌나 보다. 이게 바로 연정이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가슴속이 섬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지나이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에 떠돌았다. 그 입술은 뜻모를 미소를 머금었고 그 눈은 무엇인가 묻고 싶은 듯, 아니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뚫어지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까 그녀와 헤어지던 순간과 똑같은 그런 눈길이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침대에 다가가서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거친 동작으로 마음속에 가득 찬 감정이 혼란스럽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처럼. 나는 자리에 눕고서도 눈을 감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곧 희미한 광선 같은 것이 나의 방을 비추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상반신을 일으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의 창틀이 희멀건 유리 위에 신비롭게 떠올랐다. 번개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분명히 우레는 우레였지만 아주 먼 곳에서 떨어지는지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다만 수없이 가지가 뻗은 듯한 기다란 번개가 먼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번쩍인다기보다 차라리 죽어가는 새의 날개가 퍼덕퍼덕 움직이면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가 아침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번개는 잠시도 멎지 않았다. 그 밤은 흔히 말하는 참새의 밤, 7월 20일경으로 밤이 가장 짧을 때였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모래밭과 네스크 지누이 공원의 시커먼 삼림과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몸을 떨고 있는 것 같은 멀리 보이는 건물의 누르스름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이 소리 없는 번갯불과 희미한 섬광은 마치 내 마음속에 남모르게 타오르고 있는 비밀스러운 불꽃에 호응하는 것 같았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새벽놀이 빨간 반점을 이루며 나타났다. 해가 떠오를 시간이 가까워지자 번개도 차츰 빛을 잃고 사라져갔다. 가냘픈 전율도 점점 뜸해지고 드디어 떠오르는 아침해에 찬란한 빛에 압도되어 모양을 감추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내 마음속의 번갯불도 사라졌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감과 정적감을 느꼈다. 그러나 지나이다의 모습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것은 숲속의 연못가에서 날아오르는 백조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있던 보기 흉한 주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석별의 정과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그녀의 환영에
정성껏 키스를 하였다. 오, 불타오르는 애정이여, 부드러운 영혼의 음향이여, 감격에 넘치는 아름다움과 그 감이여, 감미로운 첫사랑에 용해되는 듯한 기쁨이여, 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 대체 어디로 갔는가? 8. 다음 날 아침 차를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예상했던 것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잔소리를 하였다. 그 대신 어젯밤에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말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자세한 것은 대부분 생략하고 전체를 매우 단순하게 보이도록 꾸며서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어쨌든 그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그런 집에 드나들지 말고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거라. 그러나 나는 내 시험 공부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이란 고작해야 이러한 몇 마디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차를 마시고 나자 이번엔 아버지께서 내 팔을 붙잡고 정원으로 나오시더니 어젯밤 자세킨 공작 부인의 집에서 본 것을 빠짐없이 털어놓으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 기묘한 감화력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 사이는 보통 다른 부자들과는 달랐다. 아버지는 나의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는 일도 절대로 없었다. 어디까지나 나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다면 아버지는 나에게 은근한 태도를 취하였다. 오직 나를 자기 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이었다. 내게는 아버지가 가장 멋진 남자로 생각되었고 나는 아버지를 좋아했다. 아니, 나는 아버지에게 반해 있었다. 만일 아버지의 손이 끊임없이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따랐을지 모른다. 그 대신 아버지는 마음이 내킬 때면 불과 한두 마디 말이나 손짓 하나로 순식간에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문은 열리고 나는 말이 통하는 친구나 너그러운 스승을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상대로 열심히 짓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또다시 나를 버리고 만다. 아버지의 손은 다시 나를 밀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상냥하지만 나를 밀어내는 손길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때론 아버지도 기분이 몹시 좋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마치 소년처럼 나와 함께 장난치고 뛰놀기를 꺼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과격한 운동은 무엇이나 즐겼다. 언젠가는 딱 한 번밖에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그야말로 무척 다정하게 나를 쓰다듬어 주셨으므로 나는 감격해서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그렇게 명랑하고 인자하던 모습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조금 전에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꿈같이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내겐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의 현명하고 시원스러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몸과 마음이 송두리째 그에게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나의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의 뺨을 살짝 건드리고 그대로 지나치거나 혹은 무슨 일을 시작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아버지만의 독특한 태도로 갑자기 싸늘한 표정이 되곤 하신다. 그러면 나도 곧 위축되어 아버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나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발작은 내가 입 밖에 내지는 않더라도 첫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의 애원에 의해 불러 일으켜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았을 때 갑자기 나타났다. 나중에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끝에 아버지는 나나 가정생활 같은데 신경 쓸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버지가 사랑한 것은 색다른 것이며 그 색다른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남에게 넘겨줘서는 안 돼.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의 것이 돼야 해. 여기에 바로 인생의 묘미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나는 언젠가 젊은 민주주의자의 입장에서 자유에 대해서 아버지와 토론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날이었는데 그럴 때면 나는 아버지께 어떠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다. 자유라. 아버지가 말문을 여셨다. 그런데 넌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바로 의지다. 자기 자신의 의지란 말이야. 의지는 자유보다 귀중한 권력을 인간에게 준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삶을 즐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삶을 즐겼다.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이 인생의 묘미를 오랫동안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불과 42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나는 자세킹 공작 부인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서 채찍 끝으로 모래 위에 무엇인가를 쓰면서 귀를 기울이는 듯 하기도 하고 한편 무관심한 듯한 태도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때때로 웃음을 지으며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듯한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짤막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대꾸도 하며 내 얘기를 부추겼다. 처음에 나는 지나이다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지만 끝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나는 집을 나올 때 아버지께서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냈다. 아버지는 훌륭한 승마 선수여서 레디, 미국의 말 조련사, 사납고 난폭한 말들을 길들이는 방법을 소개했음. 씨보다도 훨씬 일찍부터 사나운 말을 다루는데 익숙해 있었다. 아버지, 저도 따라가면 안 되나요? 안 돼. 아버지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 표정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상냥하기는 했지만 무관심한 것이었다. 가고 싶거든 너 혼자 가거라. 그리고 나는 말을 타지 않고 나갈 거라고 마부에게 일러라. 아버지는 나에게 등을 돌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모자가 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는 자세킹 공작 부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1시간 이상은 머무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곧 시내에 갔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다. 나도 점심을 먹고 나서 자세킹 공작 부인의 집으로 갔다. 응접실에는 늙은 공작 부인 혼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공작 부인은 뜨개 바늘 끝으로 모자 밑에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진정서 한 장을 대신 써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써드리죠. 나는 대답하면서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될 수 있는 대로 글씨를 큼직하게 써주세요. 공작 부인은 몹시 더러운 종이 한 장을 나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오늘 안으로 써줄 수는 없을까요, 도련님?
오늘 안으로 써드리죠. 그때 옆방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그 틈으로 지나이다가 머리를 아무렇게나 뒤로 쓸어 넘긴 채 창백한 얼굴에 수심을 띠고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크고 싸늘한 눈으로 나를 힐끔 바라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지나이다! 지나이다! 공작 부인이 불렀지만 지나이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부인의 진정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쓰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다.